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자 미국과 소련은 각각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북한을 다스릴 지도자를 물색하던 중 당시 소련군 제88 독립보병여단의 대대장으로 있던 김일성 대위가 자신들의 뜻을 가장 잘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북한의 지도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북한의 정권을 장악한 김일성은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만을 방어한다는 에치슨 라인을 선포하고 이어 미군까지 철수시키게 되자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김일성의 계획에 동조한 소련은 각종 무기와 군사고문단을 지원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자동 개입을 명시하는 조소 동맹 조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이어나가던 양국은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되자 기존의 우호적인 관계도 다소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가 공산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북방 정책을 실시하고 소련과 정식 국교까지 맺게 되자 북한은 이제 와서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소련은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 배신자다 라고 비난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2006년 더 이상 남한과의 군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나서게 되자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은 대북 결의안을 선포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북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그들의 정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난하고 나서며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선언했지만 북한만은 철저하게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차지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고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재건 사업에 북한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화답했습니다. 2023년 7월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도 개최되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은 태평양 함대 해군기지,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 보스토치니의 우주기지 등을 방문했으며 러시아와 군사, 경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던 포탄 등의 탄약이 러시아에 공급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 이후 서방 세계로부터 각종 무기와 탄약을 지원받으며 전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이에 대항하는 러시아가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전선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탄약을 러시아에 지원한 것이 각종 정찰 자산에 의해 파악되었고 이러한 지원을 받은 러시아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전환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규모 공세 작전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가 걱정하게 되는 것은 과연 북한이 러시아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최신형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첨단 위성 기술 등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먼저 북한의 공군력 강화입니다. 현재 북한 공군의 전력은 미그 29 40대, 미그 23 56대, 미그 21 190대, 미그 19 100대, 미그 17 100대, 미그 15 50대, 수호 25 36대, 수호 22 3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공군은 F-35 39대, F-15K 59대, F-16 165대, F-5 80대, F-4 18대, F-A-50 60대이며 2030년대에는 F-35 20대, KF-21 1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북한군의 최신형 전투기인 미그 29가 우리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인 KF-16에 압도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북한 공군은 빠른 시간 안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에게
수호이 35의 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수호이 27을 4.5세대급으로 개량한 이 전투기는 수동 전자 주사식인 회사 레이더를 장착해 대형 항공기는 400km, 일반 전투기는 최대 250km 밖에서 탐지가 가능하고 3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해 그중 8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외선 추적 장치인 IRST는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도 적기의 엔진에서 발산되는 열을 9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으며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주변의 아군기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성능도 강화되어 각종 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마하 2가 넘는 속도를 낼 수 있으며 1600km의 전투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어 한반도 어디에서든 작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엔진에 장착된 추력 편향 노즐은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주어 서방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수호이 35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F-15K와 비슷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수호이 35를 도입한다면 우리 공군은 기존의 작전 개념을 전부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무리 수호이 35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반도 상공에서 유의미한 전력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공군력은 단순히 개별 전투기의 성능으로만 따질 수는 없는 것이며, 각종 정찰 자산과 전자전기, 방공부대, 지원부대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낙후되어 있어 전투기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의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KF-21의 배치도 예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자산까지 더한다면 수십 대의 수호이 35만으로는 한반도 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6.25 전쟁에서 미군의 공군력에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은 전후 세밀한 방공망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SA 계열 대공 미사일, 그리고 37mm에서부터 100mm에 이르는 다양한 구경의 대공포를 보유하고 있고, 23mm 이하의 보사포는 최대 14,000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구축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방공망은 대부분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에 대한 방어가 대부분이고, 고고도 침투나 적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에게 S-300과 같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300 미사일은 최대 2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북한으로 침투하는 우리 군의 항공기나 현무 시리즈와 같은 탄도미사일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자전기, 각종 무인기, AGM-88 대레이더 미사일을 사용하면 북한의 S-300 방공망은 쉽게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찰 위성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북한은 만리경 1호라 불리는 정찰 위성을 발사해 우주 궤도에 무사히 안착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정찰 위성은 미국의 백악관과 펜타곤, 그리고 버지니아주의 노포크 해군기지를 촬영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착했고, 우리나라의 진해와 울산, 포항 등 주요 도시들에 대한 촬영도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은 우리나라의 정찰 위성과 사용 목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그들의 핵개발 수준이나 핵무기 배치 등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북한은 핵공격을 위한 표적을 선정하는 등의 공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1998년부터 수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정찰 위성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에 발사해 성공한 것으로 보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정찰 위성의 카메라는 해상도가 좋지 않아 군사적인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로켓 분리 기술과 위성 자세 제어 기술, 카메라 기술 등을 이전받는다면 우리나라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정찰 위성 기술 지원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이나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해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서방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규모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국가들은 그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상당량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인 지원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러시아가 한국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에 지원한다면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켜져 왔던 양국의 신뢰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고가치의 무기를 지원하기보다는 적당량의 식량과 석유 또는 미그 29의 정비 부품을 제공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동족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남한과 통일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국가 관계이며 전쟁 중인 두 교전국으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남조선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이렇게 호전적인 입장을 보인 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그동안 낙후되었던 재래식 무기 수준을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는 데서 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공고히 해 북한의 오판을 막고 그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